중심이 되어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차차창 두둔 빵. 여러분들, 제가요, 제가 사실 요즘 그 경주 있잖아요. 경주에 가면 경주 최부자 댁이 있어요. 제가 경주에 딱 가면은 늘 경주 최부자 댁에서 전화가 와요. 집에 좀 들렀다 가라고, 어르신들한테 인사 좀 하라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안 가요. 왜? 갔는데, 근데 최 선생은 무슨 파 몇 대 손이야?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경주 최는 아는데, 제가 무슨 파 몇 대 손인지는 몰라요. 왜? 우리 집은 족보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어. 가만히 봤는데 우리는 내가 보니까 왜 근본 없는 집안 같아.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봤어요. 물어본 거지. 올라가 봤는데 별볼이 없더라고요. 이게 양반 쪽과 연결되지 않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아마도 조선 후기에 그 공명첩, 납속책, 족보 위조, 뭐 족보 매입, 이런 방법 통해 가지고 양반의 인구가 원래 전체 인구의 7%가 안 되는데 조선 후기 와서는 갑자기 60%, 70%, 80% 전 인민의 양반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마 우리가 그때 짝퉁 양반의 대열에 들어선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진짜 경주 출시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안 가게 되더라고요. 어쨌건 만약에 그랬더라면 저희 집은 상놈 집안이죠. 상놈 집안. 상놈 집안일 텐데 만약에 내가 역사의 어떤 그 혜택을 받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신문제가 폐지가 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뭐라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는 아마도 여기 이걸 보고 계신 우리 도련님들 또는 아가씨들을 내가 등에 업고 도련님 이러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정신 차려! 똑바로 봐! 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야, 이게 참 세상이 많이 변했네. 그럼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그 계기, 그 출발은 언제였을까? 그게 바로 1894년 갑오개혁. 1차 갑오개혁 때 신분제가 법적으로 폐지가 되면서 그 이전에 상놈 집안 최태성이 그 이후에 평등한 사회에서 한국사 1타 강사 최태성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 그 계기가 바로 1차 갑오개혁이었다. 오호. 이 얼마나 중요한 역사적 순간이 되겠습니까? 자, 오늘 그 엄청난, 제가 지금 존재하도록 만들었던 그 엄청난 역사적 순간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앞에서 갑신정변의 실패를 봤습니다. 위로부터의 개혁, 소수의 엘리트층들이 중심이 되어서 개혁을 이끌었던 모습들. 그러나 그 위로부터의 개혁은 결국 청의 진압에 의해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위로부터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갔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있겠죠. 그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무엇이다? 그게 바로 동학농민운동이다라는 겁니다. 갑신정변이 1884년에 일어났는데요. 정확히 10년 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갑신정변 직후 상황입니다. 자, 갑신정변 직후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자, 먼저 외부적 요인들이 많이 변화하게 됩니다. 먼저 영국이요. 거문도를 불법적으로 점령을 해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지금 이모골란도 청나라 진압했죠. 갑신정변도 청나라 진압했죠.
외교에는 여러분들 영수증이 꼭 첨부된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청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내정 간섭을 받고 있는 고종정부가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이 청을 견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끌어들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러시아였던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를 끌어들이니까 자동적으로 러시아의 라이벌이 또 땡겨 들어오네. 그 러시아의 라이벌이 누구냐면 영국이었거든요. 영국이 뭐야, 러시아가 이 동해 쪽을 통해 가지고 이 중국 쪽으로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막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들이 나올 수 있는 그 길목에 있는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외세를 끌어들이면요, 반드시 여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절대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외세에 의존하는 방식은 안 돼요. 외세를 활용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외세에 의존하는 방식은 결코 좋은 외교가 아닙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이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영국이 남의 나라 땅을 이렇게 마음대로 막 점령을 해. 진짜 이 미친 제국주의들이야. 진짜 미친 제국주의들. 이건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막 벌이고 있는 거야. 어쨌건 이런 상황 속에서 야, 안 되겠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느 나라를 끌어들이니까 막 다른 나라가 막 연결되고 이러니 우리는 어떤 나라와도 연결하지 말자라고 하는 중립화론이 나옵니다. 그 중립화론을 외쳤던 사람들은 유길준과 부들러, 독일인 유길준과 부들러,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불법 점령 전후에서 바로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길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앞에서 미국 사절단 보냈죠. 보빙사. 그죠? 그때 같이 가요.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돌고 와요. 돌고 와서 쓴 책이 서유. 네. 그러니까 서양을 이렇게 쭉 돌고 온 거죠. 서유 견문록 보고 쓴 그런 기록들. 서유 견문록을 썼던 인물이 바로 또 유길준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뭐 청의 내정 간섭은 너무 또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사실 정치적 권력에서 청에 밀렸죠. 하지만 경제적 강화 조약 이후에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인 어떤 그 이권, 이런 것들은 계속 유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쌀과 옷감을 서로 교환하는 미면 교환 체제를 더욱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자, 내부를 볼게요. 쌀이 지금 일본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이 미면 교환 시스템 속에서. 당연히 국내에 먹을 쌀이 부족하네. 쌀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 쌀값 폭등했어.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당시에 개화 정책 추진한다고 하면서 문을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개화 정책을 추진하려면 개화 기구를 설치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다 돈이야. 자, 예를 한번 볼게요. 기기창. 영선사 파견했죠? 청나라에. 그죠? 예, 그들 왜 파견한 거예요? 무기 배워오라고. 갔다 와서 무기 만드는 창고, 기기창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 방문국. 방문국은 뭐냐면요, 여러분, 인쇄. 예, 이 방문국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가 발행이 됩니다. 전환국, 화폐 찍어내는 데예요. 우정총국, 여러분 아시죠? 갑신정변의 출발점, 우체국. 광해원, 최초의 근대식 병원, 광해원. 나중에 이제 이름을 제종으로 바로 바꿉니다. 그리고 국가가 세운 최초의 근대식 학교, 유경공원. 그리고 전신, 전등까지. 이거 다 돈이에요. 이 돈 다 어디서 나오는데? 세금이에요. 세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쌀값은 폭등하지, 조세 부담은 올라가지. 야, 못 살겠다. 너무 삶이 팍팍해지는 거예요. 외세들은 지금 이 내정 간섭에 막 거문도 불법 점령에 이 내부에선 지금 막 세금 내는 것들 헉헉대고 있고 쌀값은 올라가고 있고 이게 지금 총체적 난국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당시의 시대 정신이 뭐냐면 이런 외세 반대한다. 반대하는 외세, 반외세. 그리고 이런 질서를 만들고 있는 조선정부 문제 있다. 반대하는 거죠. 그 조선정부, 봉건적 질서. 그러니까 옛날의 어떤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 체제, 봉건적 시스템을 반대한다. 반봉건. 반외세, 반봉건의 시대적 정신이 결합돼서 나온 게 뭐다? 그게 바로 동학농민운동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동학을 창시한 사람은 누구죠? 최재우였습니다. 인내천, 뭐 동경유사, 용담, 동경대전, 용담유사와 같은 어떤 그런 성경책, 찬송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동학농민운동. 그런데 여러분 최재우는요, 흥선대원군 때 이 사이비 종교라고 해가지고 결국 최재우가 사형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학농민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 종교 동학. 이게 지금 만든 사람이 지금 사이비래. 그 죽었대. 그러면 당연히 그 교주의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 종교의 어떤 정통성 명분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개한 게 바로 교주의 교주, 신원. 이게 지금 명예회복이에요. 명예회복 운동, 교주 명예회복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 점점 규모가 커졌고 그게 동학농민운동으로 빵! 하고 터지게 되는데 그 계기가 있었어요. 자, 지금부터 동학농민운동을 볼 텐데 동학농민운동 크게 1차 동학농민운동, 그 다음에 2차 동학농민운동으로 나누어서 보셔야 됩니다. 1차 동학농민운동, 2차 동학농민운동 나누어서 보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게 또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해가 몇 년도였냐면 1894년 갑오년입니다. 갑오년. 근데 이 1894년이 왜 중요하냐면 동학농민운동도 일어났고요. 그 다음이 청일전쟁도 벌어지고요. 그 다음이 최태성을 지금 있게 한 바로 갑오개혁도 이때 일어나고요. 와, 그러니까 1894년에 정말 어마어마한 메가톤급의 역사적 사건들이 막 줄줄이 막 얽히고 설켜서 벌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1894년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갑오개혁 이게 모두 1894년에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자, 먼저 1차 봉기와 2차 봉기가 있다고 설명드렸어요. 1차 봉기의 그 원인을 제공했던 인물은요. 바로 조병갑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조병갑은요. 이 탐관오리죠. 아, 진짜 탐관오리 미치겠어. 만석보 이게 뭐냐면 보가 뭐예요? 보가 저수지. 그죠? 만석, 천석, 만석이나 생산할 수 있는 저수지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보를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수지 만드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고부에 이미 보가 있었어. 보가 있었어. 근데 이걸 왜 또 만들었을까? 보를 만들고 그 보에 있는 물을 쓰려면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병갑은 세금을 더 걷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필요하지도 않는 저수지를 또 만든 거야. 왜? 세금 땡겨가려고. 이러니까 야 이게 뭐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전봉준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들고 일어난 사건. 이게 바로 고부 봉기입니다. 자, 이때 이 조병갑은요. 36개 주랭랑 도망가 버렸어. 예. 결국 이 고부 관할을 접수를 했죠. 동학농민군이. 예, 그래서 쌀도 나눠주고 이제 이런 모습들. 자, 근데 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이용태를 내려보냅니다. 그랬더니 이용태가 이 주모자들을 막 잡아들이네. 다시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무장봉기, 백산봉기로 이어지는데 다시 일어납니다. 자, 바로 이 봉기부터 무장 백산봉기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동학농민군의 행진이 시작된다. 바로 반외세 반봉건을 기치로 내건 바로 동학농민군의 행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이젠 거침없어요. 이제 관군과 맞서 싸웁니다. 그 관군과 맞서 싸운 전투가 황토현 전투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 이 관군과 맞서 싸운다? 이게 여러분들 가능해 보입니까? 이게 여러분들 아무리 인원수가 많다고 해도요. 정규 군인들과 싸우는 거는 이거는 이건 말이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정규군이 황토현에서 무너져요. 이것도 보면 참 어이가 없어. 동학농민군이 참 이 탐관오리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게 행진했다가 승리했다 해서 뭐 좋다 뭐 그랬나 보다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아니 나라 지키는 군인들이 그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일 수 있는 농민군한테 지금 무너졌다고? 야, 그러면 도대체 외세는 어떻게 싸우는 거야? 이거 황당한 거야 이게 지금. 아니 어떻게 정규군이시냐고. 농민군들한테 말이 되냐고 이게. 아이고 심각합니다. 이게 황토현 전투. 졌어 관군이. 근데 황룡촌 전투에서도 또 졌어 관군이. 동학농민군은 승승장구야. 결국 그러다가 전주성을 점령해버리네. 여러분 전주성이 어떤 곳이에요? 전라도에서 제일 중요한 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전주에 가명이 있는 곳이 가명. 여러분들 관찰사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전라도에서 유일한 곳이에요. 전주가. 여기가 점령됐어요. 전라도가 그냥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라도가 어떤 곳입니까? 곡창지대 아니겠습니까? 이 땅 한반도의 목줄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농민이 넘어간 거예요. 역사 이래 이런 일이 없었어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자, 이렇게 되니까 조선 정부가 화들짝 놀랬죠. 화들짝 놀라겠죠. 그럼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돼? 화난 농민군들을 달래야지. 화난 농민군들을 달래서 이 사태를 수습해야지.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들어줘야지. 그런데 조선 정부 늘 그래왔듯이 이모군란 터졌을 때 청나라한테 도와주세요. 갑신정변 터졌을 때 청나라한테 도와주세요. 동학농민군 터지니까 또 예측이 돼. 청나라한테 도와주세요. 결국 갑신정변 때 텐진조약으로 물러났던 청나라 군대가 다시 들어옵니다. 화나. 네,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자, 청나라 출병한 거예요. 근데 텐진조약에 의해서 출병을 할 때는 다른 나라한테 일본한테 알리기로 했잖아요. 일본한테 알려요. 일본 군대도 또 들어옵니다.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결국 이렇게 되니까, 뭐야? 청나라 군대도 들어왔고, 일본 군대도 들어왔고, 야, 이거 전쟁 벌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조선 정부가 화들짝 놀라서 전주에서 화해하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진즉해야지. 청나라한테 SOS 보내기 전에 진즉했어야지. 이런 자, 어쨌건 전주에서 화약을 체결하고 농민군들이 해산을 하죠. 해산 조건이 뭐였냐면 집강소라는 개혁기구를 만들어서 농민들이 자치적으로 개혁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낸 겁니다. 그게 바로 폐정개혁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정치를 개혁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한 내용이 뭐냐면 신분제 폐지, 과부제가 허용, 그리고 토지의 균분, 토지를 나눠달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폐정개혁에 담고 있습니다. 와, 농민들이니까 토지를 나눠달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앞에 그 갑신정변에서는 지조법, 이건 토지를 나눠달라는 건 아니고 토지와 관련된 세금을 좀 줄여주자 이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역시 농민들이 주체가 되니까 토지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 모두 공통적으로 지금 신분제 폐지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분제 폐지는 이 시대의 정신이야. 이제 신분제는 더 이상 유지가 될 수 없는 그런 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걸 주장했어요. 주장을 했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전주화약도 체결하고 나름대로 좀 질서가 잡히는 듯 하니까 조선 정부에서 청나라 일본한테 이제 물러가도 되겠다라고 했는데 물러가냐고요? 안 가죠. 기회가 어떤 기회인데 일본이 지금 여러분들 일본 파병했다 그랬잖아. 파병해서 뭘 했냐면 미친 거야 완전히. 경복궁을 점령해.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러 온 게 아니고요. 경복궁을 점령해버려요. 경복궁을 점령해서 고종하고 명성황후를 사로잡아버렸네. 왜? 일본은 10년 전 갑신정변 때 창덕궁 교전에서 패전하면서 권력을 상실했던, 내정 간섭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상실했던 그 아픈 기억을 되갚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번 기회에 청나라와 한판 붙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조선의 1등 지도자 고종을 사로잡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경복궁을 점령한 겁니다. 그래서 고종으로 하여금 청나라가 우리를 괴롭혀요. 그러니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문서를 받아내기 위해서였죠. 왜? 전쟁의 명분이 필요하니까. 결국 경복궁을 점령하고 위협하면서 청나라에 전쟁을 겁니다. 그게 바로 청일전쟁. 이게 웬일이야. 청일전쟁 원인이 뭐야? 조선 정부가 청나라 불러들이고 일본 불러들인 거 아닙니까?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청일전쟁 벌어져가지고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남쪽에서는 청나라 부대를 남쪽에서는 일본 부대를 지원해야 되고요. 북쪽에서는 청나라 부대를 지원해요. 남북 분단돼가지고 남북 동족 상대 비극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짓거리를 한 거야 지금 이게. 조선 정부의 그 위정자들이 지금. 자, 어쨌건 일은 벌어졌어요 지금요. 그죠? 자, 청일전쟁이 벌어지니 이렇게 경복궁을 점령한 이 모습을 동학농민이 본 거야. 황당한 거야. 그러면서 결국 2차 봉기. 아까 전주화약으로 해산했다 그랬잖아요. 다시 남접과 북접이 연합을 해서 다시 들고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향하는 거예요. 서울로.
서울로 향하는 겁니다. 일본이 그 경복궁을 점령했다고 하니 이걸 무너뜨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서울로 향합니다. 그 서울로 향하는 길목, 거기 바로 공주에 있는 우금치라는 곳입니다. 우금치는 고개잖아요. 이걸 넘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미 여기에는요, 일본군들이 기관총을 걸어놓고 있었어요. 일본군 한 500명, 그리고 그 우금치 밑에선 농민군 5만 명. 와우. 상대가 안 되는 숫자인 것 같죠? 500명 대 5만 명.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관총이에요, 기관총. 농민군들이 갖고 있는 무기, 그냥 죽창이에요, 죽창. 대나무 잘라가지고 있는 죽창이 대부분입니다. 기관총 앞에서 그 대나무 들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우금치 밑에 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전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저 위에 기관총이 나를 조준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겠죠. 그죠? 동학농민군들도 무서웠나 봅니다. 기관총이 저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가슴 속에 부적을 달아요. 이 부적을 달면 총알이 피해간대요. 아, 갑자기 눈물이 난다, 여러분. 그 동학농민군들이 그걸 믿었을까요, 그럼요? 진짜 믿었을까요? 아니요. 그 부적 종이 한 장 따위가 나의 목숨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알죠. 부질없는 짓이라는 거 알죠. 그런데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기관총을 바라보면서는 발 한 발자국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질없는 종이 한 조각에, 한 장에 그저 용기 내서 우금치를 향해 달려가려는 그 의지 아니겠습니까? 왜 그들은 그 무서운 우금치를 향해 달려갔을까요? 그들에겐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꿈?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만큼은 양반 나타났다고 해서 허리 굽신거리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누구나 똑같이 손잡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사회, 그 사회를 우리 아이들한테만큼은 물려주겠다는 꿈, 그 꿈 하나로 무서워하면서 돌파했던 겁니다. 무서워하면서 그 우금치를 향해 걸어 올라갔던 겁니다. 결과는 전멸이었습니다. 기관총을 당해낼 수가 없죠. 전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전멸은 당했지만 그들이 꿈꾸었던 세상, 그들이 꿈꾸었던 세상이 바로 우리의 세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우금치 밑에 있었던 동학 농민군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진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여러분들 어떤 게 있었냐면요. 바로 이 갑오개혁이 또 이루어지고 있어요. 경복궁을 점령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 일본의 어떤 그 강요에 의해서 갑오개혁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 1차 갑오개혁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 군국기무처였고요. 그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 동학농민군도 진압되었다. 이게 바로 1894년 상황입니다. 이해되셨죠? 반회세 반봉건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동학농민 운동이 1차 봉기와 2차 봉기로 나왔다는 사실. 비록 실패했지만 그들이 외쳤던 신분제 폐지, 과부의 제가 허용, 그리고 토지 균분 이런 것들은 시대 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들이 지금 싸운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그것을 좀 더 땡겨 놓을 수 있는 힘이 되었겠죠.